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극적인 시간의 미스지입니다. 네, 벌써 시간이 또 한 주가 되어서 새로운 희곡을 얘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시나요?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웹툰도 보고,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시죠? 이야기들은 아주 많은 이야기들, 그러니까 새로운 소재들을 가지고 오고, 저는 사실 요즘 판타지 이세계물이라고 하죠. 고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요즘 판타지물들은 회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인생을 다시 사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전생이라든지 혹은 그 이전 생을 기억하면서 쌓았던 자기의 어떤 지식들 혹은 지혜들을 가지고 또 그 생을 살아내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아 우리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게 이런 것이 아닐까?' 미래를 안다기보다는 남과는 좀 다른 경험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출발선에서는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어 처음부터 계속 이상한 얘기하는데 오늘의 희곡은요.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를 골랐습니다. 이것은 1947 년도 작품인데요. 40 년대에 이런 작품이 나왔다는 게 우리가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고 있지만 굉장히 그 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예전에 많이 나왔다. 우리는 계속 변주만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작품도 결국에는 굉장히 남성적이고 어쩌면 폭력적이고 강렬한 그 캐릭터와 여리고 좀 비틀어지고 좀 다치고 상처받았지만 어떻게든 근근히 살아가고 뭐 꾸며서라도 자기 생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둘이 맞부딪히는 이야기거든요. 이럴 때는 누가 이기게 될까요? 강한 사람이 살아남죠. 그런 이야기들을 다룬 것이 바로 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인데요. 이 희곡을 읽고 나면 테네시 윌리엄즈라는 이 극작가의 그 속에 있는 마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트위터에다가 어떤 사람이 블로그에 쓴 글을 읽은 내용을 좀 쓰셨는데 어떤 편집자가 그 한 작가의 글은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을 제외하면 거의 동어 반복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같은 이야기를 어떤 각도에서 말하는지 또 표현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이야기가 나한테 와닿을 수도 있고요. 첫 번째 이야기가 와닿진 않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다섯 번째나 일곱 번째 이야기가 나에게 감동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다닐 때도 같은 내용을 다른 여러 사람이 강의하는 걸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같은 내용인데 누가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와서 알아듣게 되는 게 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특출나게 강의력이 뛰어나서다. 그렇게 말할 수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표현 방식이나 쓰는 언어가 나랑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네시 윌리엄즈의 어떤 희곡들을 본다면 그 여리고 상처받은 주인공이 어떻게 이 삶을 버텨나가다가 마지막 선택을 하는 데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부까지 넘어갈 때 어떤 것을 이 사람이 겪어야 했는지 그 과정을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수 있거든요. 서론이 길었으니까 이제 줄거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장면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가다가 묘지라는 전차로 갈아타서 극락이라는 곳에 도착한 블랑시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블랑시는
스텔라를 찾아서 오게 된 건데요. 스텔라는 친동생이고 여동생이고 그 둘이 어린 시절에 벨 리브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대저택에서 살았었어요. 그렇게 부유한 시절을 보내다가 일이 있고 나서 결국에 모든 것을 잃은 블랑시가 동생을 찾아서 이 동네에 온 거죠. 그런데 블랑시는 그래도 스텔라가 결혼도 했고 잘 지낸다고 하니까 잘 지내는 줄 알고 왔는데 빈민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적응이 안 됐죠. 그래서 스텔라의 집을 찾아가서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쉴 새 없이 얘기를 하는데 "넌 언니가 안 궁금하니?" 막 이러니까 "언니가 말할 기회를 줬어야지." 이러면서 이제 둘이 자매 대화를 하게 되는데 스텔라는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블랑시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도 알아요. 굉장히 그 우리가 지냈던 동네와는 다르게 쪼끔 더럽고 쪼끔 정리되지 않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뭐랄까 교양이라는 껍질을 뒤집어 쓰지 않고 살아가는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들이라는 것. 그런 것이 언니한테는 굉장히 당황스럽겠다. 이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블랑시는 자기가 벨리브라는 그 대저택이 몰락해가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 같이 살던 사람들이 아프고 병들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 본인이 살아남아서 그 죽음을 처리하는 그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말하게 되면서 그간의 해후를 풉니다. 그때 알게 된 게 스텔라가 이제 벨리브라는 건물은 더 이상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스텔라가 이제 나타날 자기 남편 스탠리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말을 하게 되죠. "언니가 좋아하는 부류는 아닐 거야. 너무 놀라지 마.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이를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스탠리가 나타나는데 네. 스탠리는 굉장히 남성적인 블루 칼라의 전형을 보여주는 굉장히 크고 우람하고 근육질에다가 말도 막 찍찍 뱉고 막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블랑시가 또 놀라게 되죠. '와 이런 사람이랑 살다니.' 블랑시가 가 있는 동안 이제 씻으러 들어간 동안 스텔라가 스탠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언니가 왔는데 아무래도 살 곳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내가 너한테 말했던 우리가 옛날에 살던 그 대저택이 이제는 우리의 소유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스탠리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재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없어졌고 언니라는 사람이 다 잃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 언니를 만나자마자 엄청 따집니다. 그런데 이제 블랑시도 거기에 지지 않고 "네가 뭘 아냐. 네 거냐." 뭐 이러면서 이제 싸우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서로 이제 한번 그 기싸움을 하고 나서 '아 우리 둘이 진짜 안 맞는다.' 그리고 블랑시는 이제 스탠리를 굉장히 그 '동물적인 짐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스탠리 입장에서는 '저 여자가 진짜 마음에 안 든다.' 그 계속 비싼 옷과 장신구들로 자기를 치장할 줄은 알지 돈은 한 푼도 없는 여자다. 이렇게 허영만 있다. 뭐 이런 걸 보면서 서로 이제 이해를 못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이 일어납니다. 이 스탠리의 집에서 포커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스탠리의 일행들이 있죠. 같이 일하고 같이 노는 일행들이 있는데요. 같이 모여서 포커 게임을 치는데 거기에 일행 중에 한 명이 미치라는 남자가 블랑시를 보고 반하게 됩니다. 너무 예쁜 것이야. 그래서 근데 블랑시도 이렇게 보니까 미치가 다른 일행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둘이 이제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너는 누구니?"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음악도 틀어져 있지 뭔가 스탠리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지 포커판은 잘 안 되지 미치는 계속 같이 있지 않지. 그래서 여기저기에 불만이 쌓였던 스탠리가 왁 하고 화를 내면서 이제 판을 깨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말리던 스텔라랑 싸움이 나면서 완전 집안을 뒤집어 놓고 스텔라를 결국에 때리게 되죠. 근데 스텔라는 임신을 하고 있는 것을 서로가 알고 있는데도. 그래서 스텔라가 너무 충격을 받고 2 층으로 도망을 갑니다. 블랑시도 그걸 보고 '아 결국에 저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구나. 내 동생하고 같이 살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웬일이야. 스텔라가 그날 밤에 스탠이랑 화해를 하고 잠에 듭니다. 그게 블랑시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그 스텔라에게 "너는 어떻게 그런 남자랑 다시 만날 수가 있냐. 그 사람은 굉장히 천박하다. 그 사람은 짐승이랑 다름없다." 그러면서 그 블랑시가 스탠리에 대한 그 험한 말들을 쏟아놓게 되는데 스탠리가 그걸 또 들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를 정말 싫어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블랑쉬는 이제 이 남자랑 자기 동생을 같이 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방도를 찾겠다 해서 그 자기가 구할 수 있는 어떤 돈 많은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라도 "우리가 여기를 벗어날 수 있게 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셰프 헌틀리라는 사람한테 이제 전보나 혹은 편지를 쓰려고 노력하죠. 근데 스텔라는 자기는 여기가 좋은데 언니가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는 겁니다. 근데 스탠리는 그때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화가 나니까 그 블랑시한테 찾아가 가지고 "너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며?"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얘기를 폭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듣고 블랑시가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의 과거가 드러났고 자기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또 더 나쁘게끔 포장돼 있는 걸 보면서 이제 블랑시는 좀 좌절을 하고요. 이제 미치를 찾아가서 이제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때 포커 게임 때 만난 게 인연이 돼서 계속해서 미치를 만나고 있었는데 미치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하던 사람이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인지 몰라도 이제 블랑시가 마음을 열고 본인의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게 블랑시가 16에 만난 첫사랑이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랑 몇 년을 만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그 남편이 있는 방의 문을 열었는데 이 남편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같이 지냈던 이 남편의 오랜 친구인 남자랑 같이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블랑시가 "아 더러워. 역겨워."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죠. 그 남자도 충격을 받은 거야, 남편도. 그래서 뭐 그 남편의 어떤 마음, 그 심정에 대해서 서술된 것은 없지만 이 남자가 어떤 식으로든 상처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날 밤에 권총 자살을 합니다. 그걸 또 블랑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자가 결국엔 자기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동성의 연인이 있었고 결국에 자기랑 결혼한 것은 이게 갑자기 설명이 안 되잖아요.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이 밝혀졌을 때 해명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죽음을 선택한 것도 이 사람한테 굉장히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블랑시는 그다음부터 자기의 삶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냐면 어떤 친근함을 찾아서 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를 만나고 남자랑 잠자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남자를 계속 바꾸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요즘에도 다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섹스 의존증?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불안함을 달래고 싶어서 어떤 친밀한 관계를 원해서 어떤 사람 만나서 원나잇을 하는데 내가 그 친밀함은 있죠. 신체적인 친밀함은 있지만 그 감정적인 교감이라든지 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건 또 없잖아요. 그럼 이게 또 허무함이 밀려오고 그러면 다시 또 다른 사람을 찾으러 가고 그런 밤을 보내더라도 또 자기가 원하는 그 친밀감은 경험할 수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블랑시가 그런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계속해서 뭐 어떤 그 사람들을 바꿔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다가 결국에는 그 블랑시가 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과도 그런 일을 하게 돼서 이게 밝혀지면서 이제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미치에게 좀 예 돌려서 말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앞부분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어 이제 다른 일이 있었고 내가 거기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 그때 이제 미치가 "아 당신은 누군가가 필요하다.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굉장히 따뜻한 말을 하면서 사랑이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랑시의 생일이 찾아오죠. 생일 축하를 하기 위해서 케이크를 두고 스텔라랑 스탠리가 앉아 있고 블랑시가 앉아서 이제 미치를 기다리는데 스탠리가 이제 여기에서 말을 하게 되죠. 스텔라한테 이제 블랑시가 씻는 동안 내가 알아낸 게 있다. 너의 언니가 그 여기 오기 전에 무슨 일 있었냐? 여러 남자들을 전전하다가 결국에 학교에서 학생을 건드리는 바람에 이제 더 이상 교사도 못하고 거기에 더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마을을 떠난 거고 여기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스텔레가 충격을 받죠. 아, 우리 언니가? 이렇게 됐는데, 그럼 미치는 안 와? 이랬더니, 미치 당연히 안 오지. 왜냐? 내가 이걸 다 말했으니까. 그래서 스텔라 걱정이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 언니가 뭔가 되게 연약한 부분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고 그 언니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걸 아는데 그것과 별개로 내가 사랑하는 언니가 뭔가 미치를 통해서 새 삶을 살아가는 걸 꿈꾸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미치가 안 온다는 거예요. 스텔라 너무 속상하지. 그래서 이제 씻고 나온 블랑시를 보면서 스탠리가 이제 얘기를 하죠. 미치는 안 온다. 내가 다 말했다. 너는 이런 사람을 살았다며 너는 여기에 더 이상 살 수 없고 내가 생일 선물로 이 버스 티켓 줄 테니까 이거 받고 꺼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랑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막 둘이 언쟁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갈등이 깊잖아요. 그래서 스텔라가 거기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말리는 와중에 이제 하혈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기가 이제 어느 정도 자랐기도 했고 이제 자극이 되면서 이제 양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러 스텔라는 병원으로 떠납니다. 근데 이제 블랑시 입장에서는 자기의 과거는 다 밝혀졌고 미치도 안다고 했고 동생은 지금 출산하러 갔고 얼마나 더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스텔라가 이제 가버리고 블랑시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미치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블랑시가 미치가 결국에 모든 것을 용서하고 나한테 찾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 반갑게 맞아주는데 그리고 미치가 자기의 과거를 알게 됐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저자세로 미치에게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미치가 그 얘기를 다 들어주면서 블랑시를 이제 블랑시한테 스킨십을 하려고 하니까 블랑시가 그럼 결혼하자 이렇게 말을 했더니 난 너에 대해서 다 들었고 너는 정숙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랑시는 기가 막히니까 꺼지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미치가 갑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망가진 상태에서 이제 하루가 지나고 그날 밤이겠죠? 출산을 한 스텔라는 병원에 있고 이제 집으로 스탠리가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블랑시가 뭔가 불안함을 느끼게 되죠. 왜냐면 이 집안에 스탠리와 자기 이렇게 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안한데 그 불안함을 사실 감추지 않고 계속해서 경계를 하는데요. 스탠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국에는 그 둘의 기싸움을 육체적인 걸로 이겨냅니다. 이겨요. 그러니까 이겨낸다는 건 버틴다는 거니까 이겨버려요. 그래서 그날 밤에 블랑시를 겁탈하게 되죠. 블랑시는 그 이후로 더 정신을 놓게 되고요. 그래서 스텔라가 이제 아이를 안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스탠리랑 얘기를 해서 이 블랑시를 정신병원에 보내는 걸 합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날이 정신과 병원, 정신병동에서 의사랑 간호사가 이 블랑시를 데리러 오는 게 가장 마지막 장면이고 블랑시는 사실 어떤 자기가 연락을 했을 거로 믿었던 그 대부호 혹은 돈이 많은 그 남자가 자기를 데리러 올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에 아닌 정신병동 사람들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항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나가게 된다. 이게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저는 이 내용들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되게 일일 드라마 같은 느낌이 없진 않지만 그 자극적인 면들 속에서
포장되지 않은 각 캐릭터의 그 욕망들이 막 싸우고 있는 거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결국에 뭐 그 뉴올리언즈에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있대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아 욕망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 정말 그 욕망 자체가 싸우는 거. 여기에 대해서 그 갈등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국에 본인이 원하진 않았지만 그 사회에서 여리고 그 충격받은 상처 입은 여린 사람이 자기의 그 상처를 혼자 극복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너져 가는 모습과 그 무너져서 여린 사람이 어떤 새 희망을 찾기 위해서 타지에 왔을 때에도 결국에는 희망을 보지 못하고 쓰러지는 그런 과정. 이건 이제 블랑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고 나면 블랑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안티테제로서의 그 스탠리는 굉장히 동물적이고 감각적이고 되게 욕망을 크게 드러낼 줄 알고 육체적으로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상처가 없어요. 근데 상처라는 게 없진 않겠죠. 자기를 폴란드인으로 무시하거나 무식하다고 얘기하거나 혹은 동물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화가 나죠. 그런데 그것을 좋게 풀지 않고 뭐 뒷조사를 한다든지 혹은 주먹으로 누른다든지 혹은 본인의 체격 혹은 욕, 목소리 이런 걸로 그 압도해 버리는 이런 부분들로 해결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되게 빨리 끝나잖아요, 모든 게임이. 그리고 그 사람의 해결책의 마지막이 겁탈이라는 것 자체가 그 동물적인 거에 그 최고봉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크게는 둘의 싸움. 그러니까 스탠리와 블랑시의 어떤 그 갈등을 보는 것 자체로도 아, 큰 싸움을 보는 때 우리가 어딘가에 이입을 하게 된다는 거, 그거 자체가 이야기가 주는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둘의 싸움 안에서 스텔라가 보여주는 모습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왜냐하면 같은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이 유년 시절의 그런 아름다웠던 것들을 빨리 잊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서 스탠리라는 남자를 만나서 거기서 겪게 되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즐기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미치라는 남자는 어떻습니까? 친구들이 다 결혼하고 그 삶을 살아갈 동안 이 사람에게는 어떤 여자를 만날 수 있다. 정숙한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거다. 나는 좀 다른 삶을 살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는지도 모르죠. 아니면은 어머니를 간병하는 데 있어서 그 시기를 놓쳤을 수도 있는데 그 아름다운 스텔라가 아니라 아름다운 블랑시를 만났을 때 아, 이 여자를 만나서 내가 결혼 생활이라는 게 하고 싶다. 이 아름다운 여인, 정숙한 여인을 만나서 어머니에게 소개도 하고 나의 어떤 이의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블랑시의 과거를 듣고 나서 이 모든 꿈이 와르르 무너지고 나서 그 여자한테 다시 찾아가서 너는 내가 이제부터 참아왔던 스킨십을 너한테 하고 싶은데 결혼은 안 돼. 너는 정숙하지가 않아. 우리 엄마한테 소개할 여자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하고 결국에 정신병동에 끌려가는 걸 보면서도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그런 남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요 4명을 보게만 돼도 아, 이야기가 이 캐릭터를 탄탄하게 구성하면서 그 갈등들을 빌드업하고 풀어나가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자연스럽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요번에도 길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갖고 있는 명대사들이 좀 있거든요. 이것만 마지막으로 훑고 끝내려고 합니다. 맨 처음은요. 고 대사예요. 55페이지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미치를 처음 만났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통해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무슨 이제 블랑시랑 미치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연이 있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담뱃값
그런 문구를 보여주면서 "아 누가 써 줬나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 여자는 죽었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블랑시가 "슬픔이 진실을 가져오나 봐요." 그랬더니 미치가 "슬픔은 분명 사람에게서 진실을 끄집어내요. 얼마 안 되는 진실이나마 슬픔을 경험한 사람만이 갖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요즘에 명대사 뽑는 거 잘 못하잖아요. 요즘에는 사실 명대사보다는 어떤 이야기의 참신함 그리고 박진감 이런 거에 더 집중하는 느낌이긴 한데 요런 대사들도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치가 굉장히 스윗한 남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블랑시가 자기가 첫사랑이었던 그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이 소년을 사랑해 가지고 이 사람이랑 16에 만나서 이제 정말 내가 반쯤 그늘에 잠겨 있었는데 갑자기 눈부신 불을 켜는 것 같다.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그 둘이 도망쳤다가 돌아와서 결혼하기까지 자기는 몰랐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결혼한 소년과 몇 년간 그의 친구였던 나이 든 남자가 그 방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나오죠. 총소리가 나오게 되고 거길 찾아갔더니 이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이 얘기를 하죠. 블랑시가 나는 봤어. 나는 안다. 역겨워. 이렇게 말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는 거죠. 그때 미치가 하는 말. 당신은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가 필요하죠. 그게 당신과 나일 수 있을까요, 블랑시? 너무 아름다운 대사가 아닙니까? 저는 이게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블랑시의 얘기를 좀 하게 되면 우리 이제 블랑시가 거짓말을 좀 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이 동네에 온 것도 원래는 우리가 나중에 다 알게 되잖아요. 다 잘리고 뭐 이제 생활도 못하고 그 마을에 남아있을 수도 없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 마지막 보루로 스텔라를 찾아온 것인데 그게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뭔가 꿈을 꾸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뭔가 반은 맞는 얘기인데 반은 굉장히 포장되어 있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미치가 블랑시에게 이제 모든 걸 알게 되고 나서 와서 따지면서 막 얘기를 하는 장면에서 블랑시가 그 얘기를 해요. 미치가 찾아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까지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만났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는 어두울 때만 나를 만났다. 그리고 밝은 빛을 좋아하지 않았다. 너의 어떤 늙은 모습 이런 걸 나한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요 말이에요. 이 블랑시가 "난 어두운 게 좋아요. 어두우면 편안하게 느껴져요. 난 당신을 밝은 곳에서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미치는 "나는 사실 그대로 보고 싶다." 이렇게 말했더니 블랑시가 여기서 말하죠. "사실주의는 싫어요. 나는 마법을 원해요." "그래요. 그래 마법이요. 난 사람들에게 그걸 전해주려고 했어요. 나는 사물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않아요. 나는 진실을 말하지 않고 진실이어야만 하는 것을 말해요." 이 사람이 이 힘든 삶을 버텨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블랑시의 모든 것을 잘했다. 블랑시가 무조건 불쌍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힘든 삶을 살아낼 때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서 버틸 수 있었던 어떤 뭐 잘못된 선택이었더라도 그 삶을 버티게 했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정신승리 같은 것이긴 하겠지만 저는 블랑시가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 본인이 그냥 고지고대로 믿고 믿은 것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현실이 아닌 것을 알지만 내가 나를 포장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버텨가는 것. 그건 다른 얘기잖아요. 우리가 삶이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버텨나가느냐.
그걸 자기만이 찾아가는 방법이잖아요. 그 블랑시가 선택한 방법이 뭐 다시 말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블랑시는 그걸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마지막 대사가 저는 되게 슬펐는데 이거예요. 그 블랑시를 데리고 가려는 정신병원에 그 의사랑 수간호사가 나타나서 우악스럽게 막 쫓아가려고 하니까 그때 블랑시가 엄청 저항하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가운을 벗고 이제 부드럽게 찾아가면요. 여기서 블랑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누구든 난 언제나 낯선 사람의 친절에 의지해 왔어요. 그래서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면서 병원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블랑시의 마지막 퇴장 전에 이 말이 저는 이 사람의 그 어떤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테네시 윌리엄즈가 극을 썼을 때 누구를 주안점에 두고 썼는지는 너무나 잘 알겠죠. 그래서 이 블랑시가 살아온 삶, 그리고 마지막에는 병원에서 있었겠지만 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무대의 마지막이 정말 꿈을 찾아서 왔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이 뉴올리언즈의 이 동네가 어떤지 모르지만 이름만으로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를 타고 묘지를 거쳐서 극락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극락이 아니었고 자기의 마지막 희망까지 불씨를 꺼트리고 결국에는 자기를 잃고 병원에 가는 그런 걸로 마무리되는 한 사람이 결국에 마지막에 끝까지 파멸하는 이야기로 끝난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그 슬픈 이야기다. 그래서 현대의 비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얘기해 봤는데요. 영미희곡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좀 이렇게 고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혹시 실수한 부분이나 혹은 좀 고쳤으면 하는 부분, 아니면 곱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댓글이나 아니면 본문 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점 더 길어지는 희곡 이야기. 네. 또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또 만나요.